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 세상만사.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최희우 세무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신 두 분 세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세무사 전형진 세무사입니다. 김혜문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젊꼰 아니죠? 젊고 꼼꼼한 세무사 김혜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편의점 자주 이용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직원분들이 저랑 점심 식사하는 거를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 자주 이용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크림빵 있잖아요, 유명한.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그런 거 자주 사 먹습니다. 네, 맞아요. 역시 현대인들의 차음새 방앗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 도와주시는 분들 보시면 저분들 2030 세대 아닐까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혹시 이분들 직책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글쎄요, 거의 아르바이트생들 아닐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바생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알바생이 아니라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은퇴하신 분들께서 편의점 창업 많이 하시곤 하셨는데요. 요즘은 2030 세대 젊은 분들이 취업 대신에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떤 한 편의점 브랜드에서는 2030 세대 사장님들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 꼴이에요. 그 20대, 30대 하면 제 세대거든요. 제 세대가 사실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세대예요. 그렇죠. 취업도 어렵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버티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직장 생활도 정말 어렵지만 사장님도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정말 어렵죠. 그렇죠. 이제 사장님이 되는 순간 매출 신경 써야 되죠. 재료비 신경 써야 되죠. 직원 관리 신경 써야 되죠. 거기다 세금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되려면 정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창업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앞둔 분, 창업을 꿈꾸고 계신 사장님, 그리고 이미 창업에 도전하셔서 성공하신 분들까지 모두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세상의 10,000가지 세금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하 세금 뉴스 이모저모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게 혹시 탈세는 아니죠? 탈세로 5년간 안 내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입니다. 이게 5년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소식을 알았는데요. 올해가 지금 대강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혜택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요. 사실 제가 과장을 하긴 했는데 그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개정안에서 혜택이 일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혜택은 올해가 마지막인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좋은 혜택인 건지, 이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빨리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이게 어떤 제도일까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바로 이 법인세랑 종합소득세입니다. 근데 이 세액 감면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 세금을 50%에서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이 원래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랑 법인세 있죠? 이거를 절반만 내거나 혹은 한 푼도 안 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점이 창업 개시 당시만 이 세액 감면을 적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 개시일서부터 무려 5년간 세액 감면, 즉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꽤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금을 절반만 내거나 아예 안 내거나, 이거 너무 드라마틱한 세금 감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창업만 한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일까요?
세상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창업 요건, 업종 요건, 나이 요건, 지역 요건. 이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중에 3가지만 충족을 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 요건 그리고 업종 요건은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 요건, 지역 요건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50%, 둘 다 충족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건이 지금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업 요건은 어떤 걸 보는 걸까요? 제가 창업 요건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창업이라는 게 무엇이죠? 창업이라고 한다면 회사를 새로 차리거나 가게를 새로 오픈하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창업이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이제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전부 다 창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창업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요건 안에 없어야지만 이 창업 요건을 충족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창업으로 볼 수 없는 요건을 다 짚어보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될 수 있는 요건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핵심만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잘 됐어요, 심지어. 그런데 이 지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치킨집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항상 옆에서 배 아파하던 제가 치킨집을 인수했습니다. 네. 이때 인수했었을 때 이걸 바로 창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입장에서는 창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가게를 맨 땅에 헤딩해서 차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애매하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언가를 인수한다? 이거는 창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창업으로 보게 되어지면 원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내 일생 동안 이 업종을 딱 첫 번째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과 관련되어지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근데 이 창업과 관련되어지는 활동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창업할 때 사용하는 뭐 기계 장치들이 있죠. 치킨집을 예시를 들었으니까 뭐 냉장고라든가 튀김기,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게 창업과 관련되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치킨집을 하다가 망해서 관두고 다시 시작해서 오픈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업 세액 감면, 이 감면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여러 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 단 하나의 업종으로 단 한 번 창업을 했었을 때만 이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창업을 앞두고 계신다면 창업 이전에 내가 혹시 이 업종으로 창업을 과거에 했는지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요즘 폐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원래 치킨집을 하던 집에서 쓰던 튀김기라든지 뭐 냉장고 이런 거 사실 쓸만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것만 딱 받아와서 오픈을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기계 장치를 인수하는 것과 이게 구매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창업하기 전에 이 기계 장치를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한 가액이 자신의 사업용 전체 가액의 30% 이상이 되어졌다. 이러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사업상 인수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인수한 그 가액이 자신의 사업용 전체 가액의 30% 미만이 되어졌다. 즉 약 29%만 되어지면 이러면 창업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창업하기 전에 이 자산가액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처음 하는 업종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 그런 케이스의 창업만이 창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업종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업종 요건이라고 하면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를 해야 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이라 하면 이게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대표적으로 제조업 그리고 음식점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점이라고 하면 이게 모두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음식점에는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뭐 술집도 있고 카페도 있겠죠. 이 술집과 카페는 음식점업이 맞는데
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술집은 해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함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국세청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그 업종 코드만 보고 우리가 감면 대상 업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페 같은 경우도 그 업종 코드만 보면 음식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그 카페가 그 음료점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감면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쵸. 업종만 보고 사업자 등록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밖에도 또 다른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필라테스 그리고 요가 같은 경우도 그 업종 코드만 보면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이건 또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업종이 엄청 많으니까 우리가 다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판단을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창업 요건, 업종 요건을 지금 쭉 살펴봤는데요.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도 살펴봐야 하죠. 나이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 세액 감면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일단 대표자가 청년이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겠죠. 그렇다면 이 청년이 몇 살이냐? 만 15세 이상서부터 만 34세 이하를 바로 우리는 청년이라고 봅니다. 이제 24년 10월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은요. 89년생 10월까지 이 나이 요건에 충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셋 중에는 저 빼고는 다 청년에 해당하실 것 같으세요. 원체 다 동안이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실망하시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을 차감시켜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이 군 복무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2년의 시간을 더해서 36살까지는 청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제 부사관이나 ROTC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장기간으로 공복무 다녀오신 분들. 요분들은 최대 6년까지 적용이 되어지니까요. 만 40살까지는 청년에 해당한다고 오.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군대 갔다 온 게 조금 보람이 있어요. 그죠? 감면 혜택을 지금 5년 동안 해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34살에 창업을 했을 때요. 몇 달만 지나면 바로 35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34살에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5살이 되는 순간 이 혜택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을 제가 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창업 개시 당시의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업했었을 때 34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연도에 뭐 35살, 36살이 되겠죠. 이거랑 전혀 무관하게 5년간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 요건을 충족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50% 또는 100%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저같이 아쉬운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아직 실망하시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치더라도 50%까지는 세액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봤을 때는 창업했을 때 당시 나이를 본다라는 점이 포인트일 것 같고요. 지금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 산이 남았네요. 그죠? 지역 요건에 따라서 감면율이 또 다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 요건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역 요건이라고 하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나이 요건,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밖에서 창업을 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이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그냥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안에서 창업하면 감면 아예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밖에서 창업을 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혜문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네,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도권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지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보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이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더 끝도 있습니다. 없네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우리가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동네가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천을 예로 들면 그 경제자유구역은 제외가 됩니다.
흔히 그 송도라고 말하는 곳 있잖아요. 네. 이런 곳은 또 수도권 감면세 권역에서 재해가 되기 때문에 그 감면 혜택은 2배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생각하시기에 상식적으로 여기는 여기랑 같은 지역인데?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감면이 되겠거니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잘 알아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봤더니 내가 감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일이 벌어진 분들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사업자 주소를 빨리 바꾸면 어떨까요? 이래서 처음에 어디에 창업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50% 감면이 되는 곳에 있다가 100% 감면이 되는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될까요? 안 해줍니다. 그대로 50%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100% 되는 곳에 있다가 50% 되는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100%도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 50%로 줄어듭니다. 야박합니다. 그쵸? 야박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처음에 어디 할지랑 그리고 이사를 어디로 할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첫 사업자 등록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갈 때, 사무실 이사를 갈 때도 주소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나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혜택이 아까 김혜문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올해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네.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수도권 감력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이 있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송도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청년이 창업을 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이 줄어서 75%로 줄어들고요. 청년이 아닌 자가 창업을 하면 50%였는데 2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면 한도도 생겨요. 5억 원으로 한도가 생기는데 네. 어쩌면 이번에 창업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4년도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창업하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감면이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요. 예를 들어 24년 10월에 오픈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5년 뒤인 29년 10월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보면은 되는 걸까요? 이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서는 연중에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1년으로 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24년 10월에 개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의 사업 실적을 24년 사업 실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연중에 창업하시는 것보다는 연초에 창업을 하시는 게 이 세액 감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손실난 사업자들은 손실난 연도죠. 연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5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4년도에 창업을 했고 이때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이 24년도는 이 5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5년서부터 5년이 다시 카운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남은 올해 세금 감면 혜택을 좀 받고 싶다고 한다면 거의 10달치 앞부분을 못 받는 것이고 지금 오픈했을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년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1년치를 꽉 채워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감면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사장님들의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각자 판단하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문가인 주변의 세무사님들을 찾으셔가지고 올바른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하 세금 상식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세금 상식 알려주실 건가요? 네, 흔히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업과 창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이제 사업하고 개업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업할 때 우리가 항상 어떤 무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돌이켜 보면 창업할 때 정말 많은 선택을 했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어디에다 개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직원을 뽑을지 말지, 거기에다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시간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고민들에 관한 해답을 저희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창업을 할 때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이익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김치국 먼저 마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고려 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최유 세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업 초창기는 어차피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손실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손실이 나면은 당연스럽게 세금이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손실만 나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은 분명히 이익이 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이익이 났었을 때 세금에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를 창업 전에 이때 하는 선택으로 분명히 이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창업 전에 이러한 고민들을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를 꼭 해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같으세요.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할 것인지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맞아요. 이 고민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근데 다들 막연하게 법인은 뭔가 번듯한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개인 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쪽에 속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일반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작으면 개인 사업자, 뭐 크면은 법인 사업자, 뭐 직원도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매출액도 굉장히 커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1인 법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무조건 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회사에서 얻는 사업적인 신뢰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주식회사인 법인 사업자랑 사업을 하는 것이 대외적인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법인을 하려면은 매출이 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법인이 매출이 큰 법인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요즘에는 작은 법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법인이라고 매출 금액이 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크다고 법인, 작다고 개인, 뭐 매출액이 많다고 법인, 적다고 개인 이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개인하고 법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인으로 하느냐 개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세율이 다릅니다. 그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이 2억 원 이하면 9%, 그리고 최대 24%까지 가는데 그 개인 같은 경우는 15%에서 38%까지 가고, 근데 단 그 소득이 1,400만 원 미만이면 6% 굉장히 저율로 가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되게 적을 때는 그 개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법인이 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기로는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득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전체 매출 아니면 사장님이 가져간 돈 어떤 걸로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전체 매출에서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결국 남는 돈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부분 창업을 한다고 하시면은 연 1,400만 원 이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김혜분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적인 신뢰성과 세율만 따지자면 당연히 법인이 유리합니다. 당연스럽게 법인이 유리하죠. 그런데 매번 법인이 유리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세금을 냅니다. 첫 번째가 법인 운영에 관한 법인세 내실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으로부터 자신이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면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자신의 급여로 이 법인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아마 월에 한 1,500 이상, 막 2천만 원 받았다고 해볼게요. 물론 이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대표자 개인의 급여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되어지면 분명히 근로소득 금액이 이 정도만 되더라도 한 1억 5천은 충분히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소득세율이 35%예요. 그럼 법인이 그렇게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꼭 유리하지 않다는 게 딱 와닿았는데요. 그렇다면 사장님들께서 법인을 가야 되나 개인을 가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고 고민 중이시라면 어떤 기준을 삼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소비 패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소비 패턴.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사업자에서 1억 원에 대한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자신이 일반적으로 쓰는 생활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 있죠? 이게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에 대해 이 전부 다 세금이 매겨지는 것, 이게 종합소득세입니다. 6천만 원과 상관없이 1억 원 전부에 대해서 내는 세금 말이죠. 그런데 이 예시를 제가 그대로 법인사업자로 옮겨가 볼까요? 법인사업자 운영할 때 이익이 1억 원 남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정말 써야 될 금액은 6천만 원이에요. 그럼 6천만 원에 대해서만 대표자 급여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1억 원 6천만 원 차액 발생하죠? 4천만 원. 이 4천만 원을 법인세 세율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 최저 세율이 9%니까요. 이 세율 차이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소비 패턴을 좀 기준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 세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내가 뭐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던가 아니면 대외적인 신뢰성이라던가 아니면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셔서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 전에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간이와 일반입니다. 지금 간이와 일반 딱 말씀해 주시니까 보통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 창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죠. 근데 이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부터 간이와 일반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간이와 일반의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일단 간이 가세자와 일반 가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직전 연도 매출이라고 하죠. 8천만 원 그 미만이면 간이 가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간이 가세자가 아닌 자는 또 일반 가세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8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간이 가세자였다가 일반 가세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간이 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인가요? 일단은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려면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자가 더 유리하겠죠. 이런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라면 매출액 대비 비용의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매출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사업자분들께서는 간이가세자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이가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비용이 적은 사업자들은 간이가세자가 유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간이가세자 중에서도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부가가치세 안 내세요. 다만 한 가지 이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간 연 매출 4,800 미만인 간이가세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수가 없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그 개인과 거래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그 포함되어 있는 내가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지 못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간이가세자, 우리가 말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와는 거래를 꺼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뭐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간이과세자의 경우 4,800만 원 미만 매출이 나오면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올해 예를 들어 10월부터 장사를 했는데 월 매출이 막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해서 3달 동안 3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안 나오는 것이 맞나요? 이거는 1년치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아, 역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달 1,000만 원씩 번다고 하면 1년치로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1억 2천을 버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8천만 원이 넘었죠. 훌쩍 넘죠. 네, 그러면 간이가세자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매출이 8천만 원까지 될 줄 모르고 일단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8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자동적으로 연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고 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이가세자를 꺼리는 문제 때문에 간이가세자 하기가 싫다 하면 간이가세 포기 신고도 이제 세무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합해 보니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네, 선택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선택 기준을 총 4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매출액 대비 비용 비율이 너무 낮은 사업자분들, 이분들은 간이가세자가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과 지역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 손 치더라도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자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매업이라던가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되어지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안 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업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 세금 계산서로 발급, 즉 거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지 요것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매출 중에 어느 한 거래 상대방이 5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인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 몇 푼 아끼자고 해서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창업 전에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것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입니다. 관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해요. 환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업종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수출업이라던가 아니면 사업 초창기 있죠.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때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창업 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낫겠는지, 개인 사업자가 낫겠는지, 일반 과세자가 낫겠는지, 간이과세자가 낫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답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들한테 깊숙하게 상담하시고 올바른 의사결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금 상식 10,000가지 사연을 세무사들이 콕 집어서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곰탕집 사장님이자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대째 이어온 곰탕집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33살인 제 아들 역시 가업을 이어받으려 10년 전부터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환갑이 되면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줘야지 했는데 환갑이 된 지금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아들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곳에 2호점을 내주려고 하는데요. 제 돈으로 가게를 차려준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요즘 환갑이시면은 아직도 한창 일하실 나이죠. 아들에게 넘겨줄 수 없으니 2호점을 차려주고 싶다고 하시는 건데요. 아버지 돈으로 2호점을 차려준다면 이거는 증여로 보겠죠. 네, 임대료부터 그리고 인테리어비 그리고 각종 기자재까지 해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거 전부 다 내주면 당연히 증여죠. 스타트업 할 때 보면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돈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증여가 아닌 투자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네, 투자는 사실 그 주식회사에서 투자하는 개념이 있지만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자녀와 부모가 지분의 일정 비율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배 비율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가 돈을 대주고 그 자녀가 일을 전부 한다면 적정하게 손익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보니까 지금 투자의 개념도 가능하네요. 하지만 지금 이 사연에서는 아버지는 아들 혼자 단독 명의로
지금 이 가게를 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흔히들 잘 알고 그쵸? 계시는 네.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규정인데 창업에서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공제랑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업자금 증여과세특례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창업의 목적으로 자금을 한 5억 원 정도 증여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면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즉 한도 금액이 딱 5억 원까지예요. 창업자금이 5억 원까지인데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5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하셨다라고 한다면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최저세율이죠. 10%만 적용되어지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에 창업자금 증여로 5억 원 합해가지고 5억 5천은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창업 전에 5천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증여공제가 해가지고 5.5억, 5억 5천만 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 요건이 있습니다. 역시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요? 네, 증여자인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또 자녀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을 받고 나서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업종이 되는데 임대업이나 유흥업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흔히 그 쉽게 생각하는 카페 같은 경우도 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다행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곰탕찌개였어요. 그죠? 아버지도 환갑이 넘으셨고 아드님도 18세가 넘으셨으니 증여세 내지 않고 5억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죠? 받은 돈으로 이거를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네,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받은 돈으로 창업에다 이렇게 썼다. 이거 증명 어쩐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창업자금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과세특례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 썼다라는 증명이 당연스럽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어렵냐?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창업 자금을 받으셨으면 그건가 무언가의 이제 물품을 구매하셨잖아요. 그러면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라던가 아니면 지급받은 지급 명세서들 있죠. 이런 것들이랑 실제로 자금을 썼는지 이체되었는지에 관련한 계좌이체 내용 이런 것들만 잘 구비해 두시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맥시멈 5억 5천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오픈을 했어요. 잘 되면 좋겠는데 마냥 잘 될 수는 없잖아요.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 안 돼서 그냥 아버지 밑으로 다시 들어갈래요. 이렇게 하는 사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증여세에 대한 공제를 받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규정이 안타깝게도 이제 사후관리라는 게 있어요. 정말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되어지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창업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폐업했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이 창업자금 받은 금액 증여세를 쉽게 말씀드리면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토해내는 것에 끝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받은 시점서부터 그 폐업일 때까지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상당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걸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자까지요?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자기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만약에 부모님이 사망하셨어요. 그럼 상속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보통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서는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그 사후 사망일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다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10년이죠. 그런데 창업자금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아이고. 10년, 15년에 받든지 20년 전에 받든지 전부 다 이제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어지는 게 안타깝게도 이 규정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세 공제 많이 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후에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모두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회사 생활을 끝내고 함께 식당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식자재를 싣고 다닐 차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데요. 아는 언니가 본인의 타던 차를 싸게 해준다고 해서 중고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법인차는 무조건 리스지 라면서 리스로 신차를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고차 신차 가격만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리스하면 세금 2천만 원 깎아주나요? 리스로 신차 사자는 남편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주셨네요. 아니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2천만 원 싼 차를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이제 남편분께서 새 차가 사고 싶어서 좀 빌드업하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듭니다. 네, 네. 지금 리스로 차 뽑자.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프로그램에 사랑과 전쟁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법인차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법인차라고 하니까 어쩐지 굉장히 큰 회사의 임원들이나 타고 다닐 차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사연의 주인공처럼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식당 운영하면서도 이제 운영하는 차, 이것도 법인차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쓰는 차량을 법인차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 바로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이 말에 개인이든 법인은 들어가지가 않았죠. 그 말은 뭐냐면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이 해당 차량을 업무용에 쓰기만 하신다면 이 차량과 관련되어진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업무용 승용차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차를 사는 방법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도 리스를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차량을 구매할 때 소유자가 나 본인이라면 일시불, 할부, 또 금융 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니라 빌려준 회사라면 렌트, 운영 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렌트와 리스 어떻게 다른가요? 리스는 금융사가 그 차량 이용자의 신용을 빌려서 차를 구매를 해서 빌려주는 것이고요. 렌트 같은 경우는 렌트 회사가 차량을 그냥 구매해서 달달이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흔히들 법인차는 리스가 가장 유리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새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거든요. 이게 진짜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용 승용차, 법인차 요게 관련된 비용이 한도가 있기는 합니다. 세법상 한도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업무 자동차에 쓰이는 뭐 비용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던가 뭐 기름값, 유류비, 그다음에 차에 대한 수리비, 차에 대한 재산세까지 뭐 이게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 맞죠. 그럼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과 리스, 렌트 이거 중에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리스가 진짜 유리한가요? 제가 이 질문을 세무사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가장 많이 들었는데 네. 일단은 개인 사업자랑 제가 법인 사업자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서는 구매를 하시든 리스나 렌트로 하시든 별반 차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좀 더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가 만약에 구매, 뭐 일시불이나 뭐 현금가액 지급하시거나 금융리스를 구매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일단 세법상 한도 금액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초과하는 금액들은 당연스럽게 비용 처리 못 받고요. 이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한도 초과 금액은 비용 처리 못 받고 종합소득세 더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렌트가 리스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렌트랑 리스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하는데 렌트로 이제 구매하시면 이제 뭐 차량 관리, 뭐 사고가 났었을 때 이 사고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뭐 운영상 목적으로는 렌트가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사실 법인차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용 처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죠. 이처럼 법인차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비용 처리가 될지 안 될지 이게 판단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례를 가지고 사연 바탕으로 이게 비용 처리가 될까 안 될까를 OX 퀴즈로 한번 속 시원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경비를 직원 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직원에게 비용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때 카드 전표만 있으면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어요. 직원 카드로 결제한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네요. 근데 직원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이거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되는 게 맞고요. 근데 단 업무 추진비라고 하죠. 그 접대비 같은 경우는 직원 카드로 구매를 하거나 결제를 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사장인 저 포함 직원이 총 4명인 식당입니다. 회식비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둘 다 오를 들어주셨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직원들의 회식 목적으로 쓴 비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적으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때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는지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썼는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사항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우리 회식할 때 있죠. 이 회식 장면을 좀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요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시게 되어지면 어쨌든 최소한의 증빙 자료는 되기 때문에 우리 회식할 때 우리 직원분들과 기념도 할 겸 사진 한 장 찍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꿀팁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아주 잘 맞네요. 세 번째도 그런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영 중인 매장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제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 달렸나요? 전용진 세무사님은 주식담보대출,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혜문 세무사님께서는 이자 비용 처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용진 세무사님부터 먼저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저는 X를 들긴 했지만 이 한 가지를 충족하면 O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 실무 경험상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세무서에서 비용 처리해 주는 경우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으십니다. 개인 계좌로 받으시 이걸 사업용 계좌로 옮기셔야지 이게 사업 목적으로 썼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개인 계좌로만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 계좌를 받으셨다면 이걸 꼭 사업용 계좌로 이 대출금을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혜문 세무사님께서는 왜 오를 드셨나요? 네, 그 OX가 좀 다르긴 했는데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돈 같은 경우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계좌로 옮겨온다고 해서 이 돈이 그 돈인지 사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빙과 또 증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증빙과 증명이 된다면 우리가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건 간에 지금 증빙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네 번째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조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지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모두 O를 들어주셨어요. 김혜문 세무사님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접대비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부호 문자나 뭐 그런 것들을 또 이것도 증빙입니다. 결국에는. 그렇네요.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혼자서 꽃집을 운영하며 점심 저녁을 매장에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비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비용 청구 가능할지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서 갈렸네요 또. 김혜문 세무사님, 그 배달 음식비 이거 비용 청구 안 될까요? 사실 혼자 먹었다면 지금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직원이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혼자 먹은 것은 사실 그 가사용비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사용한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혼자 식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전윤진 세무사님 입장 어떠세요? 저는 사실 O로 들긴 했지만 이 세모에 좀 가깝거든요. 제가 자꾸 삐딱선 타서 우리 최유 세무사님 진행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서는 우리 김혜문 세무사님 말처럼 이 식비, 즉 대표자의 식비 같은 경우에는 가사용 경비로 봐요. 그러니까 사업용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용 처리가 안 되겠죠. 하지만 법인 사업자라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일 때 대표자 자신이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 대표자도 이 법인에 속해진 근로자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자신이 쓴 특비는 당연스럽게 비용 처리 받으실 수가 있겠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판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세무신고를 하게 되시면 세금을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도 종종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검토를 받고 올바른 세무신고 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되는 법부터 사장님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좀 세금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꿀팁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네, 창업을 할 때 모든 개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 부푼 꿈과 열정에 비례한 만큼 성공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지식과 경험일 텐데 오늘 우리들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사실 일부분 굉장히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일부분 말한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좀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잘 알려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세금의 10가지 세금 상식 얻어가셨나요? 평상시에 세금에 관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샵 3772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세무사들이 속 시원하게 세금에 대한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다음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